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련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24 같은 일부 서비스는 재개됐지만 어젯밤 기준 복구율은 12.5%에 불과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복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10시를 기준으로 전체 647개 온라인 서비스 가운데 81개가 복구됐습니다. 복구율은 12.5%로 10분의 1을 겨우 넘어선 수준입니다. 정부가 복구에 안간힘을 쏟고는 있지만 피해에 비해 복구가 더딘 상황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서 1에서 4등급까지 행정 서비스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1등급은 전체 36개 중 55.6%인 20개가 복구됐고 2등급 서비스는 91개 가운데 13개가 복구돼 14.3%의 복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재가동하며 등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되는 서비스보다는 되는 서비스를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서비스 구체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일상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정부24 서비스가 어제 오전부터 재가동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거로 예상됐던 우체국의 우편과 금융 서비스도 복구됐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송해달라고 요청하는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도 마비된 지 약 50시간 만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도 복구됐는데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은 제한된 상황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화재로 모두 불에 타버린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또 아직 복구가 안 된 시스템들에 대해선 재가동될 때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째지만 복구 작업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네, 이번 화재 때문에 완전히 타버린 96개 시스템은 대구로 옮겨서 복구하기로 했는데요. 한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서비스 중단 나흘째이자 화재 발생 이후 첫 근무일. 정부 전산망 목통 사태에 재난대책의 수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화재로 셧다운된 정부의 온라인 업무 시스템은 모두 647개. 정부는 우선 화재 영향이 적은 전산실 시스템부터 재가동 중인데 생각처럼 빨리 정상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뒤 재가동할 예정인데 서버 장비 등이 정전기와 물에 취약해서 전문업체를 불러 작업하는 데만 1,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에 타버린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겨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서비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 1등급 주요 시스템 4개를 포함해 2등급 10개, 3등급 31개 등이 대상입니다. 대구센터는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민간 기반 시설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무정전 전원장치, UPS실과 배터리실이 격벽으로 분리돼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설계가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정상화까지 4주는 걸린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장애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방문이나 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수단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로 불편을 겪는 곳은 동사무소나 구청뿐만이 아닙니다. 화장장에서는 예약 서류를 팩스로 받았고요. 면허시험장에서는 국제면허증 발급이 안 돼서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사무실에 팩스가 들어옵니다. 전국 화장장 예약을 담당하는 이 하늘 장사정보 시스템 사이트가 멈추면서 예약을 팩스로 받는 겁니다. 수기로 관리하면서 유가족분들한테 화장 예약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유가족들은 실시간으로 예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주민등록 초본 등 관련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와야 하는 불편함도 겪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인천 시민 같은 경우는 각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품 팔아서 발급 받아와야만이 이게 확인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낸 사실이 확인 안 돼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전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은평 경찰서로 가야 됩니다. 발급이 안 된대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시험장에서 발급은 해주지만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증 단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복구가 완료되면 어플 설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걱정이 앞섭니다. 엄마 괜찮겠어? 글쎄 한번 해봐야지. 연습을 좀 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좀 힘들죠. 차례로 관련 서비스가 복구되며 대란은 막았지만 초유의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에 민원 현장 곳곳에서 시민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달 회담 이후 한 달여 만인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이 셔틀 외교가 복원 또 정착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승래 대표가 오늘 오후 KRX 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를 찾아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과 만나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또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 문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후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 GOP 대대를 방문합니다. 장 대표는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한 뒤 장병들과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송원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 의장 등 다른 지도부도 일정을 함께 소화합니다. 네, 전국 상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사자의 불출석 통보에도 오늘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대법원을 찾아가 국정감사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반헌법적인 폭거라면서 반발한 국민의힘은 여당의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기현 판사,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민주당은 벼르던 인물들 대다수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사법부만 하늘 위에 사냐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삼권 분립을 내세운 조 대법원장 항변에는 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법 독립을 운운하는 궤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맹탕 청문회가 될 거란 우려를 의식한 듯 내부 회의를 거치긴 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켜켜이 쌓인 사법부 문제를 조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건데 같은 맥락에서 다음 달 15일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는 국정감사 일정도 추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불출석 통보를 고리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폭식 협박을 서슴지 않으며 사법 장악을 시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사자가 공개 부인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 회동설, 즉 지라시를 명분으로 사법부 수장을 소환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마녀 사냥이라는 겁니다. 사법부를 굴복시키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사법 인질극에 불과합니다.
그 배경에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든 이재명 대통령의 꼬리표를 떼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세탁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는 민주당은 다음 주로 예정됐던 사법개혁안 발표 날짜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당내에서도 사법부 때리기가 과도하다는 신중론이 나오는 만큼 역풍을 고려한 완급 조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일자 보직이 변경된 건데요. 보수야당에서는 최고 존엄이나 V0라는 말로 맹폭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는 고성으로 충돌했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무서워서 안 부르겠습니까? 두려워서 안 불러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부를 수 있지.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14대 국회부터 빠진 적 없는 총무비서관의 국회 출석이 보류된 건데 그로부터 나흘 뒤 대통령실은 돌연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후임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고 기존 김남준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입으로 강유정 대변인과 업무를 분담합니다. 대통령실은 국정감사와 무관한 인사다. 규정대로 국회가 결정하면 나간다는 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만사 현통 논란이 불식되길 기대하는 눈치인데 하지만 부속실장은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탓에 뒷말은 더 무성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 존엄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한 연쇄 이동이라며 대체 얼마나 감추고 숨길 게 많은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무엇을 감춰야 하는 것인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법원장은 국회로 부르면서 행정부 실세는 이를 피하려 보직까지 바꾸는 정부 여당의 이중적 모습이라면서 또 다른 V0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사가 국회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는다면서도 출석 필요성이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실무자인 총무비서관을 필요에 의해서 부르려고 했는데 보직 이동한 그 총무비서관을 부른다는 것은 여권에선 강훈식 비서실장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업무에 충실하라고 직접 당부했습니다. 잇따라 정치적인 발언을 내놓는 것에 공개적인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직접 서신을 보냈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 의견을 SNS에 올리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앞서 임 검사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정 장관의 검찰 인사를 인사참사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 장관의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또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오적으로 꼽았습니다. SNS에선 자신의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장의 과거 언행을 공개 경고하는 동시에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이후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단속하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9월 26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사면 조치를 시작합니다. 최대 370만 명이 대상인데요.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 빚을 연체했다가 올해 연말까지 모두 갚는 이 개인과 개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경기버스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버스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노사는 오늘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나서 근무 형태와 또 임금 인상을 쟁점으로 협상을 가집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경기도 시내외 버스 1,575대 가운데 18,437대가 약 8,437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 서류 열람과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이고요. 오늘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부릅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범인 도피와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는 심 전 총장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될 당시 법무부 차관직이 있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특검은 첫 공판 기일에 대해 중계 방송을 허가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대통령실 CCTV 등 일부 증거조사 절차를 제외하고 중계를 허용하면서 한 전 총리의 모습이 지연 중계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북한 김선경 외무상 부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어떤 경우에도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와는 교류와 협력을 하겠다면서 북미 대화의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차관급인 김선경 외무성 부상은 유엔 총회에서 비핵화는 주권 포기라며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핵 전쟁 연습을 해 한반도 긴장을 불러왔지만 전쟁 억제력은 강화됐다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북한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요구 포기를 전제로 북미 대화 재개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유엔 총회 대표단 파견에 대해 국제사회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가 보낸 남북 군사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평화 정착 메시지에 대한 화답의 움직임도 작지만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북미 대화와 관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일기 때인 지난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7년 만에 고위급 대표단을 유엔 총회에 파견해 비핵화 불가와 함께 교류 방침을 표명한 것을 계기로 북미 대화 채널이 재가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업데이트 이후에 혹평을 마주한 카카오톡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조만간 일부 업데이트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영진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제 방송에서도 저희가 여쭤봤었는데요. 카카오톡 업데이트는 하셨습니까? 자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역시 네.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당하셨군요, 그렇죠. 교수님도. 이번에 보니까 이 업데이트 발표 이후 직후부터도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실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뭐 1.테러를 당할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보면 혹평 엄청나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1점짜리 리뷰가 막 많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주가까지 엄청 출렁거려서 6만 원 선을 좀 위협하는 상태로 됐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까지도 흔들렸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서비스의 핵심 경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락처를 보고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팅까지 하는 이런 핵심 경로에다가 광고를 좀 더 집어넣고 그걸 통해 가지고 체류 시간을 좀 늘리고 해가지고 이런 목표를 이제 과도하게 접목을 한 게 이제 이런 그 소비자들의 혹평이나 1점 리뷰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영진의 책임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공석을 정신화 대표가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책, 이런 그 발표들이 이 사용자의 니즈보다 수익성을 더 방점을 뒀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이제 회사도 이런 그 이제 변경 수정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사용자가 좀 반발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품을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경로라고 하는데 이거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이제 원칙을 소홀히 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거를 강행했다는 이제 보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리더십이나 거버넌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로 좀 확산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업데이트 발표 전에 이제 그 개발자 행사를 했거든요. 이때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게 광고를 좀 오랫동안 노출하게 하고 이걸 보느라고 소비자들이 좀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이제 락인을 노렸다는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상태인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사용자들이 소비자들이 핵심 경로,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하는 주요 경로에다가 수정을 가했을 경우에 이 사용자들 간의 이제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비용, 마찰 비용이 매우 급등을 하게 되고 불만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이탈하고 나중에 주가까지 이제 빠르게 전이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톡이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를 좀 잘못 인식하지 않았나, SNS가 아니라 메신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박하게 나오고요. 홍민택 최고 제품 책임자, 그러니까 CPO라는 사람의 이름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CPO 이름까지 거론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홍민택 CPO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홍민택 지금 이제 카카오 안에서 최고 제품 책임자. 네. 그래서 CPO라고 이제 그 임명이 됐고요. 원래 이제 토스뱅크의 전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CEO. 그래서 2025년 2월에 카카오 합류를 하게 됐고 지금 이제 카카오톡이랑 카카오맵에 대한 이제 제품 총괄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편을 할 때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있잖아요. 근데 의사결정할 때 이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인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절차가 지금 도마에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빠르게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계실 텐데 언제 원상 복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에서는 4분기 내에 적용을 하겠다, 롤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민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수정이나 재배포를 할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사내 시범을 하는 단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카나리 룰이라고 있는데 그 1% 정도만 새로운 제품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단계적으로 10%, 50%, 100%까지 단계적으로 배포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으면 좀 이런 사태는 면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드레일 같은 걸 적용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목록을 딱 본 다음에 원하는 사람한테 채팅을 하게 하는 이 첫 화면하고 채팅 진입 시간까지 그다음에 관련된 리뷰까지 한번 딱 정해놓고 이걸 침범하지 않는다, 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가드레일을 정해놓고 이게 하락되면은 원클릭으로 롤백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수정 전에 한다거나 그다음에 2개의 버전을 가지고 A/B 테스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사전에 보정을 한다.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업무로 메신저를 사용하거나 고령의 사용자거나 예. 학부모들과 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큰 사용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샘플을 좀 과대로 해가지고 의견을 많이 좀 또 적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친구 목록 같은 경우는 핵심 기능이니까 고정을 하고 지금 하고 싶은 SNS 기능은 또 별도 탭으로 만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빨리 하면은 신뢰 회복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카카오에서 나오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의사결정들이 자주 나오는데 내부의 의사결정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다시 점검해볼 필요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사고. 화재 하나로 이렇게 국가의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중화 체계, 노후 배터리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클라우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민간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감 정보는 국가가 밀폐된 공간에서 잘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핵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클라우드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런 정보 서비스를 외부의 민간 기관이나 외부에 있는 전문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민간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가 핵심이고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도 CIA, 그러니까 중앙정보국에서도 상용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라는 이제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IBM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핵심 사업자들을 복수로 계약을 하고요. 왜냐하면 한 군데 계약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국방부, 펜타곤도 합동 전장 클라우드 역량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자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랑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태스크별로 또 다른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핵심이고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보안 규정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다중 벤더로 계약을 하면은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자 간 계약, 그다음에 쌍둥이 클라우드, 그다음에 민간 협력형 그 존을 통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AI 강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이런 체계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점검하면 좋을까요? 이게 AI 같은 경우는 사실 클라우드가 없으면 적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융권 같은 경우는 강력한 보안 정책 때문에 망분리를 써야 되고 그럼 은행 안에서만 이제 금융기관 안에서만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이런 상태 때문에 사실 AI 적용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그 사태를 계기로 좀 더 보안이 강화된 클라우드, 그다음에 민간 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확대를 하게 된다면 이거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도 빨리 이제 더 많이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는 강화하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이런 방향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지금 우리 정부의 전산망 마비 다뤘는데요. 미국으로 가보면은 이 정부 자체가 그냥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행정부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거의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회계 연도가 우리나라랑 달리 10월 2일에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관련된 예산이나 그다음에 임시 예산이 다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여야가 지금 서로 합의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적자 방지법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비필수 업무가 자동으로 중단이 되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그렇죠. 셧다운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년 동안 보면 한 20차례 넘게 이런 셧다운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 이게 처음 일어나거나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면은 가장 길게 셧다운이 일어난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35일 동안 일어났던 게 이제 가장 길었던 사례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셧다운 사태를 의회를 좀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제 압박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셧다운을 통해 가지고 구조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비필요한 이제 이제 인력을 좀 감축을 하려고 하고 예. 이제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셧다운 자체가 즉시 해고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무급휴직 형태로 임시 이제 일을 중단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뭐 백악관의 관리 예산처랑 연방인사관리처가 예. 지침대로 필수는 유지하고 그다음에 비필수는 중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오바마 케어라는 이 보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런 혜택을 좀 축소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그 이민 정책은 지금 그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에게까지 이런 혜택이 적용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서로 합의 못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을 불러온 거고요. 이런 예. 부분을 점진적으로 좀 예산을 축소하고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참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사기와 낭비, 오남용을 막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의 OBBA 같은 법안을 보면 대체 누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이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보니까는 양당 지도부와 만나서 합의를 시도를 했는데 간밤에는 합의 도출에는 실패를 했다라는 소식도 그렇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셧다운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단기 셧다운이 되면은 사실 실물 충격 자체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노동통계국 같이 이제 비필수 업무라고 여겨지는 데에서 고용지표 같은 이제 주요 통계 발표를 중단하게 되면요, 이게 그러면 금리나 달러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게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태고요. 이에 따른 금융시장이 좀 변동할 가능성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연방 조달 또는 연구비 지급 같은 자체가 또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 자체가 좀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좀 지연될 수 있어서 버퍼를 마련해야 되고 계약을 좀 점검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비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오늘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고 또 어떤 부분이 사면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채무를 아예 탕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연체가 됐으면은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건데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에 발생한 그때 빌린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을 빌렸는데 연체한 경우에 올해 연말까지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은 연체했다는 기록 아예 삭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체 기록이 삭제가 되면은 신용거래,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걸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미 상환을 한 257만 7천 명은 9월 30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즉시 삭제되고요. 연말까지 상환하면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그래서 최대 약 370만 명 정도의 규모가 혜택을 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개인 평균 한 40점 정도의 신용 점수가 상승될 거고 20대는 50점,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31점 정도 상승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만들게 되는 계층이 한 29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오면은 탕감은 아니고 돈을 잘 갚았을 때는 이런 그 채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가 좀 덜하다라는 평가도 나올 법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잘 갚은 사람들은 대체 뭐가 되냐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전의 제도에 비해서는 전액을 상환해야 신용기록이 이제 수정이 되니까 과거보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이런 그 수혜자 중에
그러니까 수혜 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제 연체를 하거나 갚지 않은 재연체 같은 거를 하느냐 이걸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작년 유사조치 수혜자 중 3명 중 1명이 30%가 또 재연체를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도적인 효과나 그다음에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하면 재연체율, 그다음에 대출 승인율 같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사후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연체자들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출액에 대한 한도를 또 적용하는 이런 다양한 제도가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신용 사면이 되다 보면 앞으로 신용 점수 매길 때 기준이 좀 빡빡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게 보면은 한꺼번에 은행이 신용 점수를 쓰는 이유는 이제 대출을 했을 때 얼마만큼 잘 갚을 것이냐 보고 여기에 따라서 이자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건데 신용 점수가 이렇게 되면은 우상향하잖아요, 평균이. 그러니 좀 더 엄격한 신용 점수를 적용할 기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험 기준선을 재보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자체를 조정하거나 그다음에 대출 한도를 또 재평가해가지고 재조정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실제 이런 정책 효과, 그러니까 돈을 연체한 사람들이 다 이제 삭제를 하고 다시 이제 신용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재조정 효과가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려면은 3개월, 6개월, 12개월, 1년 동안 성과를 잘 보여주는,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잘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이제 공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사후에 그 행태 기반으로 한도 단계를 조정하는 이런 단계 상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연체율이 30%가 넘는다면은 이런 정책은 단기 효과 외에 그 이상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테니까 좀 전반적인 점검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단수와 정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지난 25일에서 26일 Z세대가 주도한 시위를 경찰이 강경 진압한 지 사흘 만입니다. 수도 안타나나리보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물과 전력 공급 중단에 항의하며 행진하고 안드리라 조엘리나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UN 인권사무소는 지난 며칠간 벌어진 시위에서 정부의 폭력적 대응으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말썽이네요. 네,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는 계속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17.3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3도, 대전 16도에서 서늘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내리쬐며 서울과 광주 25도, 대구 2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경기와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남부 내륙에 약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겠지만 목요일 밤에는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주 후반 일부 비 소식과 함께 해상에서는 거센 풍랑이 예상됩니다. 연휴를 맞아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9월 30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